골목 끝에는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처마우산방이라 불렀다. 처마가 깊게 내려와 비를 막아주는 가게라서 붙은 이름이었다. 평소에는 늘 문이 닫혀 있었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셔터 너머로 먼지만 가만히 쌓여갔다. 그러다 하늘이 흐려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집의 낡은 미닫이 문이 슬그머니 열렸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 가게에는 30년째 똑같은 얼굴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다. 늙지도 변하지도 않는 얼굴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치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을 다들 직감하고 있는 것처럼. 가게 주인은 한정수, 68의 노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우산 고치는 일로 살아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일 만큼 오랜 세월이었다. 비가 오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다. 작업대 위에 우산살과 천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작은 의자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그 빗소리는 그에게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의 신호였다. 30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비가 내리는 첫날이면 같은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름은 윤소희. 처음 만났을 때 24살이었던 그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24살의 얼굴 그대로였다. 같은 옥색 우산을 들고 같은 미소를 지으며 같은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또 왔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처음 몇 해는 정수도 의아하게 여겼다. 사람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기로 했다. 묻는 순간 무언가가 깨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다. 그저 그녀가 내미는 우산을 받아들고 살을 펴고 천을 깁고 다시 돌려주는 일을 반복했다. 그 일이 그의 30년을 채웠다. 처마 우산방의 작업대는 오래된 박달나무로 짜여 있었다. 표면은 손때가 묻어짙은 갈색으로 윤이 났다. 그 위에는 크기별로 정리된 우산살, 색이 다른 천, 조각, 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망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수는 매일 아침 같은 순서로 도구를 정리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흐트러진 것을 다시 가지런히 하는 일, 부러진 것을 다시 잇는 일, 우산을 고치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가게 옆에는 오래된 포목점이 있었다. 주인은 이 씨라는 노인으로 정수보다 2살 위였다. 두 사람은 같은 골목에서 4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사이였다. 이 씨는 가끔 셔터를 올리다 정수의 가게를 흘끗 바라보곤 했다. 비가 오는 날에만 문을 여는 가게, 그리고 그 가게에 늘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손님. 이 씨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상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누구도 정수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무언의 약속을 한 것처럼. 가게 안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청년 시절의 정수와 소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정수는 까만 머리에 눈빛이 또렷한 청년이었다. 지금의 그와는 너무도 다른 얼굴이었다. 손님들은 종종 그 사진을 보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정수는 그저 웃으며 옛날 사람이라고만 답했다. 딸 한미주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다. 그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버지의 가게에 들렀다. 그날도 미주는 퇴근길에 비를 만나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닫이 문을 열자 아버지가 작업대에 앉아 우산 하나를 정성스레 매만지고 있었다. 옥색 우산이었다. 미주는 그 우산을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봐온 늘 같은 자리에 걸려있던 그 우산이었다. 아빠, 또 그 손님 왔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은 익숙하게 우산살을 매만지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옅은 그늘이 있었다. 미주는 그 그늘을 알아채지 못한 척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렸다. 이것도 좀 봐주세요. 살이 하나 부러졌어요. 정수는 딸의 우산을 받아들었다. 능숙한 손길로 부러진 살을 빼내고 새 살을 끼워 넣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주는 문득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다만 그 옥색 우산의 주인에게만은 비껴가는 듯했다. 아빠, 그 손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다 컸는데. 미주가 가벼운 투로 물었지만 눈빛에는 진지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우산살을 매만지며 짧게 답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미주는 어릴 때부터 그 대답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옆얼굴에 스치는 그늘만은 매번 마음에 걸렸다. 비는 그날 밤늦도록 그치지 않았다. 미주가 돌아간 뒤에도 정수는 가게에 홀로 남아 작업대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빛났다. 그는 옥색 우산을 다시 한번 펴보았다. 우산은 새 것처럼 깨끗했다. 마치 시간이 그 우산 하나만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다. 정수는 우산을 접어 원래 자리에 걸어두었다. 그러고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작업대, 도구함, 천 조각들,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변한 것은 오직 그의 얼굴뿐이었다. 그는 가끔 생각했다. 소희는 왜 한 번도 늙지 않는 것일까? 왜 항상 같은 우산을 들고 오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녀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늘 그 우산이 가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손님은 분명 우산을 들고 떠났는데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작업대 위에 그 우산이 놓여 있었다. 정수는 그 질문들을 30년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어떤 진실은 마주하기보다 덮어두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묻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는 더 단단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그 무게를 누구에게도 나누어 보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견뎌왔을 뿐이었다. 이 씨는 가끔 정수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이보게, 자네도 이제 쉴 때가 됐지 않나. 가게도 줄이고 몸도 좀 돌보고. 그럴 때마다 정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비 오는 날만이라도 문을 열어야지. 안 그러면 누가 우산을 고치겠나. 이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정수의 눈빛에서 단순한 생계 이상의 무언가를 읽어낼 뿐이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우산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의 날씨가 기억났다. 맑은 하늘, 따뜻한 바람, 그리고 소희의 웃음소리.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아프게 후회하는 순간과도 맞닿아 있었다. 사진 속 자신의 손에는 작은 우산 모형이 들려 있었다. 손수 깎아 만든 누군가에게 선물하려던 시제품이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두드렸다. 정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동시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가게 밖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줄기가 사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그리고 그 빗줄기 사이로 옥색 우산을 쓴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정수는 눈을 감은 채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알게 될 것이다. 무언가가 마침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약속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듯한 소리였다. 정수는 그 소리에 어깨를 살짝 떨었지만 곧 다시 평온을 찾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30년 동안 그가 지켜온 세계의 어느 한 귀퉁이가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슬픔의 시작이자 동시에 오래 미뤄온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다. 30년 전 정수는 38이었다. 그때도 그는 같은 자리에서 우산을 고치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비가 오나 안 오나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골목을 드나들었다. 정수의 손끝은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누구보다 우산을 잘 고치는 사람으로 동네에 이름이 나 있었다. 그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다. 며칠씩 비가 그치지 않던 어느 날, 한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비에 흠뻑 젖은 옥색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우산살 하나가 부러져 천이 한쪽으로 축 늘어진 상태였다. 여자는 멋쩍게 웃으며 우산을 내밀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아끼는 우산이라서요. 그녀의 이름은 윤소희였다. 근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24살의 청년이었다. 정수는 우산을 받아들고 살피기 시작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소희의 눈빛이 유난히 맑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우산을 건네며 지은 미소 때문이었을까? 정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우산을 매만졌다. 작업대 위 작은 라디오에서는 그날도 늘 듣던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빗소리와 라디오 소리, 그리고 우산살을 다듬는 손길이 묘하게 어우러졌다. 소희는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런 가게는 처음 봐요. 비 오는 날에만 살아나는 가게라니. 그녀의 그 한마디가 정수에게는 평생 처음 들어본 듬직한 칭찬처럼 느껴졌다. 다 됐습니다. 이제 한참은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소희는 우산을 펴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솜씨가 좋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그날 이후 소희는 종종 가게에 들렀다. 처음에는 우산을 고치러 왔지만 나중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그냥 들렀다. 책을 읽다 가기도 하고 정수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졌다. 정수는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소희와 있을 때만큼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산을 고치는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어떤 손님들이 다녀갔는지, 비 오는 날이면 골목이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소희는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가을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종종 가게 앞 골목을 함께 걸었다. 낙엽이 떨어진 길을 천천히 걸으며 소희는 도서관에서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수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다. 골목 끝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떨어질 때마다 소희는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내곤 했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정수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선명하게 남았다. 어느 날은 정수가 손수 작은 우산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대나무 살을 가늘게 깎고 색실로 엮은 손바닥만 한 장식품이었다. 소희는 그것을 받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가방에 고이 매달았다. 저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어느 날 소희가 말했다. 다들 우산 속에 숨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왠지 다정하게 느껴져요.
정수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 후로 그는 비 오는 날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단순히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정한 시간이 깃든 날로. 겨울이 되자 소희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도 어김없이 가게에 들렀다. 손이 찬 그녀를 위해 정수는 작은 화로에 물을 데워 따뜻한 차를 건네곤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차를 나누어 마시며 별다른 말 없이도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정수는 그 시절을 훗날 떠올릴 때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계절이라고 회상하곤 했다. 가게 밖으로는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처마 끝에는 작은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화로 곁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끝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 봄이 오자 소희는 조심스레 미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저씨, 만약에 말이에요. 저랑 평생 이렇게 비 오는 날마다 만난다면 그것도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살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답했다. 나는 그렇게 살아도 좋겠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 다시 장마가 찾아올 무렵이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소희는 그 옥색 우산을 들고 가게에 찾아왔다. 우산은 여전히 멀쩡했지만 그녀는 괜한 핑계를 대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번엔 그냥 들렀어요. 비도 오고 아저씨 보고 싶기도 하고.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 두 사람은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비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처마를 타고 흘러내려 작은 물줄기를 이루었다. 소희가 불쑥 말을 꺼냈다. 우리 약속 하나 할까요? 정수가 무슨 약속이냐고 묻자 소희는 옥색 우산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답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꼭 한 번씩 이 우산을 들고 올게요. 아저씨가 이 우산을 고쳐주는 한 저도 계속 찾아올게요. 그게 우리 약속이에요. 정수는 그 말이 그저 다정한 농담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약속합시다. 비가 오는 날마다 내가 이 우산을 고쳐주는 한. 소희는 그 대답에 환하게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정수는 어색하게 손가락을 걸었다. 그 작은 손가락 약속이 훗날 그토록 무거운 의미로 자신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소희는 그 후로도 종종 그 약속을 입에 올렸다. 아저씨, 나중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도 비 오는 날마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정수는 그럴 때마다 너스레를 떨며 답했다. 내가 먼저 약속을 어길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평생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는 그 약속이 이토록 다른 방식으로, 이토록 오래도록 지켜지게 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깊어져 갔다. 동네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사이를 알아차렸다. 포목점의 이씨도, 옆 골목 떡집 주인도 모두 정수가 변했다고 말했다. 말수가 늘었고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고. 정수 자신도 그것을 느꼈다. 평생 우산만 고치며 살 줄 알았던 삶에 처음으로 다른 빛깔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 속에도 작은 그늘이 자라고 있었다. 소희의 집안에서는 그녀가 평범한 우산 수리공과 만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 소희의 아버지는 딸이 더 나은 자리로 시집가기를 바랐고 정수와의 만남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소희는 그 사실을 정수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마음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 뒤에 감춰진 그 무게를 정수는 한참 동안 알아채지 못했다. 가끔 소희는 가게에 들렀다가도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정수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둘러댔다. 정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의심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의심으로 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였다. 조금만 더 깊이 물었더라면, 조금만 더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라면, 무언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훗날 수 없이 되뇌었다. 정수는 그 질문들을 마음속에 묻은 채 그저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갔다. 비가 오면 가게 문을 열고 비가 그치면 다음 비를 기다렸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평범한 기다림 속에 이미 한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어긋나고 있었다는 것을. 골목의 가로등 불빛만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듯 묵묵히 비를 비추고 있었다. 비는 그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골목은 빗소리로 가득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여전히 일정한 박자를 그렸다. 정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소희와 나눈 약속을 떠올렸다. 그는 그 약속이 평생 이어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가장 다정한 약속 앞에 가장 가혹한 시험을 들이댄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소희의 집에서는 더 이상 두 사람의 만남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희의 아버지는 직접 정수를 찾아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은 자네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 더 이상 만나지 말게. 정수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두 손의 기술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꼈다. 그날 저녁 소희가 가게에 들렀다. 빗줄기가 제법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소희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다녀가셨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며칠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쪽에 자리를 마련해 두셨대요. 정수의 손이 멈췄다. 우산살을 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그래서 가실 겁니까?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소희는 그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아요. 정수는 그 대답이 못내 서운했다. 평소라면 이해하고 다독였을 그였지만 그날은 마음이 평소와 같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 그리고 소희를 붙잡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나는 붙잡을 처지가 안 되니까. 정수의 말은 본이보다 더 차갑게 튀어나왔다. 소희의 눈에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저씨 마음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정수는 그 순간에도 자존심을 굽히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정반대의 말이 나왔다. 마음이고 뭐고 어차피 다른 세상 사람 아닙니까? 댁 아버지 말씀이 맞지요. 나 같은 사람한테 평생 매달릴 순 없으니. 그 말에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옥색 우산을 집어들었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소희는 우산을 펴며 가게 문으로 향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끝내 붙잡지 못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그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문 앞에서 소희가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우산 다음에 또 봐주실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 같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답했다. 그 우산 들고 다시 오지 마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소희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옥색 우산이 빗줄기 사이로 점점 멀어져 갔다. 정수는 가게 안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도구를 정리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자존심과 자괴감이 뒤섞인 채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보았다. 소희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빗줄기만 가로등 불빛 아래 사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소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어젯밤 내내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가 옷을 갈아입고 가게를 나서려던 순간 골목 어귀에서 다급한 소란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정수는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서둘렀다. 골목 어귀 도로에는 구급차가 서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들려오는 말이 정수의 귀에 박혔다. 어젯밤에 빗길에서 사고가 났대. 젊은 여자라던데. 우산을 쓰고 길을 건너다가 정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빗물에 젖은 옥색 우산 하나가 도로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정수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주변의 소리도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 옥색 우산만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젯밤 자신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 우산 들고 다시 오지 마십시오. 그 말이 정말로 그녀가 들은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통째로 무너뜨렸다. 소희의 장례는 사흘 뒤 그녀의 고향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정수는 차마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단죄했다. 소희의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얼굴을 보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가게 문을 닫은 채 며칠을 어둠 속에서 보냈다. 끼니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빗속으로 멀어지던 옥색 우산의 뒷모습.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이 씨가 정수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수의 옆에 앉아 한참을 함께 있어 주었다. 한참 후에야 이 씨가 입을 열었다.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갈리는 거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게. 정수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 처음 알았다. 창밖으로는 그날도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가게 문을 한동안 열지 않았다. 비가 와도 해가 떠도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슬픔이라는 것은 때로 너무 깊어서 곁에 있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법이었다. 정수는 그렇게 한 계절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그 시절의 기억은 훗날에도 그에게 흐릿한 잔상으로만 남았다.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왔다. 정수는 조금씩 다시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다. 손님을 받는 일이 그에게는 일종의 구원이었다. 손을 움직이고 있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에 그 장면을 조금이나마 밀어낼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우산을 고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소희의 죽음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듯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마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까지 영원히 인정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는 진실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두어 버렸다. 해가 바뀌고 다시 장마가 시작되었다.
1년 전 그날과 똑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이었다. 정수는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손은 습관처럼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미닫이 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윤소희였다. 1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옥색 우산을 손에 든 채로. 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죽은 사람이 다시 걸어 들어올 리 없다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눈앞에 그녀는 너무도 생생했다. 아저씨, 이거 살이 또 부러졌어요.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1년 전과 똑같았다. 마지막 다툼도, 사고도, 장례도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받아들었다. 무언가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익숙한 손길로 우산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또 다른 선택을 했다. 묻지 않기로, 그리고 그녀가 찾아오는 매 순간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그것이 형벌인지 축복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기묘한 만남이 계속되는 한 자신은 그날의 마지막 말을 다시 주워 담을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그의 삶 위에 켜켜이 쌓여갔다. 미주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옥색 우산, 그리고 그 우산을 매만지던 손길의 무게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그 우산을 봐왔지만 정작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는 말로 모든 질문을 막아버렸다.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는 미주는 평소 이야기의 앞뒤를 맞추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원고 속 인물의 행동에 모순이 있으면 곧바로 알아차렸고 빈틈이 있으면 그 틈을 메우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직업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아버지의 가게는 풀리지 않는 원고와도 같았다. 등장인물은 분명한데 사연의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 미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머릿속으로 계속 그 사진과 우산을 떠올렸다. 평소라면 한번 보고 지나쳤을 사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어딘가 마음에 걸려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 든 자신의 우산을 가만히 만지며 아버지가 그 우산을 고쳐주던 손길을 떠올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손길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며칠 후 미주는 어머니의 옛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정수의 청년 시절 사진들 사이에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끼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가게 벽에 걸린 그 빛바랜 사진의 주인공과 같은 얼굴이었다. 미주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기 한참 전, 정수가 30 즈음이었을 시기였다. 미주는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청년 정수의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는 분명 가게에 걸린 사진 속 인물과 같은 사람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조금도 다르지 않은 얼굴. 미주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유난히 조심스러웠던 것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옥색 우산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주는 그제야 어머니의 침묵 속에 숨겨진 어떤 슬픔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도 평생 그 우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묵히 견뎌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는 직접 아버지에게 묻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저녁, 미주는 가게에 들러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 그 사진 속 여자분이요. 옥색 우산 들고 오시는 손님이랑 같은 분이세요. 정수의 손이 그 순간 멈췄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작업대만 내려다보다가 짧게 답했다. 그런 걸 왜 묻느냐. 그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미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이 쌓여갔다. 어떻게 한 사람이 30년 동안 똑같은 얼굴로 나타날 수 있을까? 단순한 우연이나 닮은 사람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미주는 결국 옆 가게 이 씨를 찾아갔다. 평생 그 골목을 지켜온 노인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일부러 발걸음을 돌려 그곳으로 향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다. 그건 자네 아버지 입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네. 하지만 미주가 사진을 내보이며 거듭 부탁하자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내가 알기로는 자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여자를 만났었지. 이름이 윤소희였다고 들었네. 도서관에서 일하던 참한 처자였어. 그런데 그 여자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네. 자네 아버지와 다투고 헤어진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하더군. 미주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투고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말이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미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을 거네. 다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매년 비가 오면 그 여자가 가게에 찾아온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처음엔 다들 자네 아버지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 중에도 몇몇이 직접 그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 나도 한번 멀리서 본 적이 있고. 미주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도 가게에 오시는 거예요?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네. 다만 자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아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30년이네. 30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지. 미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나는 아버지가 정말로 죽은 사람의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이 진짜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옛 기억에 사로잡혀 헛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뒤척였다. 미주는 동생도 없는 외동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느끼는 책임감은 남달랐다. 만약 아버지의 정신이 정말로 흐려지고 있는 것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돌봐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늘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 온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그 책임을 자신이 나누어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씨처럼 동네 사람들도 직접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단순한 추측을 흔들어 놓았다. 헛것이라면 어떻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것을 본단 말인가. 며칠 후 미주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아빠, 그냥 한번 검진만 받아보세요. 큰 의미 없어요.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정수는 그 말에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다. 나는 멀쩡하다. 헛것을 보는 게 아니야.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 속에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미주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의문의 끝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의문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무렵부터 미주는 비가 오는 날이면 일을 일찍 마치고 가게로 향했다. 직접 그 손님을 보기 위해서였다. 처음 몇 번은 손님이 다녀간 후에 도착해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다. 한 번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황급히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작업대 위에는 방금 고친 듯한 옥색 우산이 놓여 있었지만 손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수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그저 묵묵히 도구를 정리할 뿐이었다. 정수는 딸이 자꾸 가게를 찾아오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굳이 막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누군가 함께 이 진실을 마주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30년을 혼자 짊어진 무게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어깨로 버티기에는 너무 무거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 미주는 퇴근길에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시각이었다. 그녀는 가게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작업대 앞에 앉아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정한 박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미주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낡은 미닫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옥색 우산을 든 여자, 24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미주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모든 상상이 무색해질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가게 안의 공기마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어딘가 시간이 살짝 비켜난 듯한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미주는 자신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웃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딘가 한 박자 어긋난 듯 낯설게 느껴졌다. 여자는 미주를 보고도 별다른 동요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정수 아저씨 딸이신가 봐요. 목소리는 다정했고 표정은 자연스러웠다. 미주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수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일찍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시선은 자꾸 딸 쪽을 살피고 있었다. 소희는 익숙하게 작업대 앞 의자에 앉아 옥색 우산을 내밀었다. 오늘은 살이 2개나 부러졌어요. 어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요. 미주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어제는 바람이 분 적이 없었다. 비만 조용히 내렸을 뿐이었다. 미주는 그 작은 모순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제 날씨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비만 조용히 내리던 밤이었다. 그런데 소희는 마치 정해진 대본을 읊듯 매번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녀의 시간은 어느 특정한 날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다른 디테일로 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주는 그런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미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희는 미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윤소희예요. 아저씨한테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씨가 알려준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더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주는 소희의 손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아버지가 만들어 주었다던 대나무 장식품을 가방에 매단 흔적도 보였다. 모든 것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이것이 단순한 헛것이라면 어떻게 이토록 세세한 디테일까지 갖추고 있을 수 있는지 미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차라리 흐릿한 환영이었다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앞에 그녀는 너무도 또렷했다. 숨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발걸음 소리까지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정수가 다급히 끼어들었다. 미주야,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미주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평생을 차분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얼굴에 이토록 다급한 표정이 떠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가게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미닫이 문 틈으로 안쪽을 지켜보았다. 정수는 소희의 우산을 받아들고 조용히 살을 고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평소와 같은 익숙한 침묵이 흘렀다. 소희가 불쑥 물었다. 딸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정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다. 아니다. 그냥 내가 너무 그대로라서 그런 거다. 소희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저씨도 그대로세요. 늘 똑같이 우산을 고쳐주시잖아요. 소희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정수는 그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여전히 38의 그 청년으로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 역시 세월의 흐름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일까? 정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손에 들린 우산을 더욱 정성스레 매만질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작업대 위 작은 라디오에서는 그날도 익숙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30년 전과 똑같은 노래였다. 정수는 그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가게 전체가 그 라디오 소리와 빗소리와 우산 고치는 손길까지 그날의 어느 한순간을 붙잡아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손끝에 더욱 정성을 다했다. 미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소희라는 여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시간이 그날, 그 마지막 다툼이 있던 날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버린 것 같았다. 미주는 그 모습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마주해온 것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이토록 생생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우산을 다 고친 정수는 평소처럼 소희에게 우산을 건넸다.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는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미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불러 세웠다. 저기요. 소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미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마지막으로 아빠를 만난 날 기억하세요? 소희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었죠. 그리고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상하네요.
늘 또렷했는데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주를 바라보다가 이내 옥색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미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좇았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닿는 지점에서 소희의 모습은 마치 빗줄기 속으로 서서히 녹아드는 것처럼 흐려져 갔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저 어느 순간 옥색 우산도 그 우산을 든 사람도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미주는 그 광경 앞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빗소리만이 텅 빈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수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이 그 질문을 던진 순간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그녀를 보았다. 소희의 기억이 그 마지막 순간 앞에서 흐려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서만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오랫동안 정수는 이 기묘한 만남을 일종의 형벌이자 동시에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겨왔다. 매년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만남이 자신의 거짓된 평온을 지탱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그녀는 영원히 그 빗속에 갇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같은 우산을 들고 찾아올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비로소 두려움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미주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 한쪽에 우두커니 서서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곱씹었다. 편집자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다뤄왔지만 이토록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단순하게만 이해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운 노인으로만 여겼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이토록 깊고 오래된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주는 그날 밤 아버지의 가게에 남아 그와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침묵이 있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미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30년 묵은 눈물이 비로소 차오르고 있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입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낡은 시계 소리가 그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수는 작업대 위 도구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그날 내가 소희한테 모진 말을 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미주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가 그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가게 안의 불빛은 평소보다 어둑했다. 정수는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등을 켰다. 노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길게 그늘을 그렸다. 미주는 그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그동안 그가 견뎌온 시간의 흔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평생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그 얼굴에 이렇게 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앉은 작업대 위로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그렸다. 미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소리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을지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같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다. 정수는 30년 전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다. 소희의 집안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했던 일. 소희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던 그날의 다툼. 그리고 자신이 던진 마지막 모진 말까지. 나는 그 우산 들고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끝내 갈라졌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빗길에서 우산을 쓰고 길을 건너다가 정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그 말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그렇게 황급히 빗속으로 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평생 그 생각을 떼어내지 못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내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소희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낯으로 거기 서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끝내 떨림으로 바뀌었다. 미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평생 단단하게만 보였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다. 한동안은 가게도 열지 못했다. 손에 우산을 잡을 수가 없었어. 그 살을 만지면 자꾸 그날 그녀가 들고 나갔던 우산이 떠올라서. 정수는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 아저씨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옆에 있어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앉아 있어줬지.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때는 몰랐다. 정수는 그 시절 이씨가 가져다 주던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도 그제야 떠올렸다. 미주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실감했다. 아빠,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그냥 사고였을 뿐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오래 짊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의 눈빛에는 딸의 위로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깊은 죄책감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정수는 이어서 1년 후 처음으로 소희가 다시 가게에 찾아왔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게 죄책감이 만든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한 그 약속을 대신 이어주고 있는 거라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냥 다시 한번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것을 붙잡고 싶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데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그녀가 웃으면서 우산을 내미는 순간 무서움보다 더 큰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냥 그 순간을 붙잡기로 한 거다. 정수는 그때의 심정을 떠올리며 손을 가만히 떨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 번도 사실을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미주가 물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이 기적 같은 시간도 끝나버릴 것 같았어. 나는 그게 무서웠다. 그녀를 2번 잃는 것이 무서웠다. 그의 고백에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두려움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미주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빠, 그런데 오늘 소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점점 흐려진다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모르겠다. 다만 어쩌면 그녀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갇혀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둘 다 그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수는 처음으로 어떤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자신이 진실을 외면하고 그녀의 환영을 붙잡아온 그 시간이 어쩌면 그녀를 그 빗속에 영원히 가두어 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기다림이 실은 그녀를 놓아주지 못한 자신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미주는 그날 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었던 한마디를 떠올렸다. 언젠가 어머니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옆을 지킬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주는 그 사실에 가슴이 저렸다. 어머니의 그 짧은 말이 이제 와서 이토록 깊은 무게로 다가올 줄은 그녀도 미처 알지 못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주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다 말했다. 차마 숨기고 시작할 수는 없었으니까. 내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 옆에 있겠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했지. 비 오는 날 가게에 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그러니 나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인정해달라고. 정수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내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일로 나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은 비 오는 날 가게에 다녀오라고 먼저 등을 밀어주기도 했지. 나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내 엄마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미주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모습 너머에 이토록 깊고 단단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아빠, 이제는 소희 씨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빠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분을 위한 일이기도 할 거예요. 미주의 말에 정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이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게 했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가늘어지고 있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지. 다음 비가 오는 날 모든 것을 말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미주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아빠, 저도 그날 같이 있을게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수는 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생 혼자 짊어져 온 무게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도 따뜻한 위로였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있어주면 고맙겠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가게에 남아 있었다. 정수는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청년의 미소가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슬픔이 아니라 곧 다가올 작별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잔잔한 표정처럼 30년 동안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평소와 다른 일을 시작했다. 그는 가게 한쪽에 보관해 두었던 좋은 목재와 천을 꺼내 새 우산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물었다. 아빠, 갑자기 우산을 왜 새로 만드세요? 정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다. 마지막으로 줄 선물이다. 진실을 말하기 전에 내가 평생 배운 솜씨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우산을 만들어주고 싶다. 가게 구석에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나무함이 하나 있었다. 정수는 그 함을 열어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귀한 목재 조각들을 꺼냈다.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들이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우산대로 깎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나무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미주는 그 향기를 맡으며 아버지가 평생 이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지 새삼 느꼈다. 정수는 평생 우산을 고치는 일만 해왔지만 정작 새 우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본 적은 많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책자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우산살을 골랐다. 천은 소희가 좋아했던 옥색과 가장 가까운 빛깔로 골랐다. 손끝의 감각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청년 시절보다 더 정성스러웠다. 그는 우산살 하나하나를 등불 아래 비춰가며 결을 살펴보았다. 조금이라도 휘어지거나 무른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골라내고 새 것을 다시 깎았다.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평생 손끝의 기술로 살아온 사람의 자존심과 정성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 이 우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30년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다. 이 씨도 그 소식을 듣고 가게에 들렀다. 이제야 마음을 정한 건가. 그는 정수의 작업을 지켜보며 나직이 말했다. 잘 생각했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지금이라도 마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살을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자네도 참 모진 사람이야.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혼자 버텼나. 이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법밖에 몰랐던 거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 말하면 다들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게 뻔했고, 이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정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두 노인 사이에 흐르는 긴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다. 작업은 며칠에 걸쳐 이어졌다. 정수는 우산대를 매끄럽게 깎고 살마다 균일한 간격으로 천을 고정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그는 몇 번이나 같은 부분을 다시 손보았다. 미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이것이 단순한 우산 만들기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이라는 것을 느꼈다. 30년의 그리움과 죄책감을 그는 손끝의 정성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손잡이에는 작은 무늬를 새겨 넣었다. 소희가 처음 가게에 왔던 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에 새겨져 있던 꽃무늬를 기억해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었다. 30년이 지난 기억이었지만 정수의 손은 그 디테일을 한치도 잊지 않고 있었다.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기억이라는 것이 때로는 시간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붙잡아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수는 그 무늬를 새기는 데만 이틀 밤을 꼬박 보냈다. 작은 조각칼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릴 때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그는 몇 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새기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은 마치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손끝에 무늬 하나하나에 새겨 넣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미주는 그 작업을 곁에서 지켜보며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깊이 소희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편집해왔지만 실제로 이토록 깊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바쁘게 일에 쫓기며 살아오는 동안 정작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그리워해 본 적이 있었던가. 미주는 몇 해 전 헤어진 사람을 잠시 떠올렸다. 그때는 이별이 그저 일이 바빠서 인연이 아니었어서 그런 거라고 가볍게 넘겼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30년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단순히 곁에 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새기는 깊이로 가늠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굵어진 손가락 마디,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그 손이 30년 동안 단 한 사람을 위해 우산을 고쳐온 손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미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생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였지만 그 손끝에는 누구보다 다정한 마음이 새겨져 있었다. 아빠, 소희 씨한테 진실을 말하면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미주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수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다. 다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녀가 그 마지막 순간에 갇혀 있는 거라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그녀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받아들여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정수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평생 그녀를 붙잡아두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일이라는 것을. 미주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그동안 사랑이란 누군가를 곁에 붙잡아두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30년을 지켜보며 진짜 사랑은 가끔 그 사람을 놓아주는 용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어떤 책에서도 배우지 못한 삶이 직접 가르쳐준 가장 묵직한 가르침이었다. 우산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정수는 마지막으로 우산 손잡이 끝에 작은 글씨를 새겨 넣었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주는 그 글씨를 보며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빠, 이 글씨 보면 소희 씨도 분명 알아차릴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그분을 생각했는지. 미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수는 완성된 글씨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걸로 충분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더 늦기 전에 꼭 전하고 싶었다. 그동안 한 번도 직접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게 밖으로는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다음 날부터 며칠간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 손질에 더욱 정성을 쏟았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주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게의 작은 간이 침대를 펴고 머물렀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저도 옆에 있을게요. 정수는 딸의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짐을 짊어져 온 그였지만 이제는 그 무게의 절반을 딸이 나누어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수는 완성된 우산을 다시 한번 펴보았다. 옥색 천이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그는 그 우산을 가만히 들고 마치 소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다 말할 거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빗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그 빗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성된 우산은 처음 소희가 가져왔던 그 옥색 우산과 닮아 있었지만 어딘가 더 단단하고 정성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정수는 그것을 가게의 한쪽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다가올 비를 기다렸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진실을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정수는 일찍 일어나 가게를 정돈했다. 새로 만든 옥색 우산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두고 작업대 위에는 평소와 같이 도구를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미주는 옆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두 사람 모두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씨도 그날 아침 일찍 가게에 들렀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정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다. 그 짧은 손짓 속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 지켜봐 온 친구로서의 무언의 응원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그 마음을 느끼며 가게 문턱에 잠시 서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이 그토록 오랫동안 미뤄온 작별의 날이 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시작된 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졌다. 정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손을 가만히 모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미주는 가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아버지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빗소리가 충분히 거세졌을 무렵 낡은 미닫이 문이 천천히 열렸다. 소희가 옥색 우산을 들고 들어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환한 미소였다. 아저씨, 또 왔어요. 오늘은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정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만큼은 평소처럼 우산을 받아들고 묵묵히 고치는 일로 끝내지 않을 것이었다. 소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미주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정수는 그 천진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더욱 아려왔다. 그녀는 알지 못한 채로 30년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소희야. 정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늘 이거 좀 봐주세요 라는 말로 시작되던 그들의 대화가 그날은 다르게 시작되었다. 소희는 그 부름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아저씨가 좀 다르시네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 위에 걸어둔 새 우산을 가져왔다. 이거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우산이다. 받아주겠니? 소희는 그 우산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우산을 펴보던 그녀의 손길이 점점 느려졌다. 손잡이에 새겨진 글씨를 발견한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옅은 혼란이 묻어 있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수는 그제야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희야,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날 내가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서던 날 말이다. 소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마치 무언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었죠. 그리고 아저씨가 저한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우산 들고 다시 오지 말라고 했지. 그게 내 마지막 말이었다. 정수는 끝내 그 말을 직접 꺼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뛰어나갔던 거였어요. 맞아요. 이제 기억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너는 빗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정수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졌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 묻지 않기로 했다. 그냥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그게 내 욕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작업대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소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모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한자리에 멈춰 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랬군요. 저는 줄곧 왜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매번 비슷한데
또 매번 조금씩 다르고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미주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깊은 슬픔과 동시에 풀려나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소희는 천천히 정수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도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 무거운 마음을 혼자 짊어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소희야. 그날 모진 말로 너를 보낸 것도 30년 동안 너를 그 자리에 붙잡아둔 것도 다 내 잘못이다. 정수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소희는 가만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점점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저씨, 저는 한 번도 아저씨를 원망한 적 없어요. 그날 화가 났던 건 잠깐이었고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계속 돌아왔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마음은 화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비가 오면 저도 모르게 이 가게로 발걸음이 향했던 거고요.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한마디씩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정수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다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희야, 잠깐만.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다. 아저씨, 이제는 됐어요. 소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저는 30년을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떠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아저씨가 저를 놓아주지 못했던 거였네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아저씨를 놓아드려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빗줄기 사이로 옅어지기 시작했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붙잡았다. 조금만 더 있어 다오. 할 말이 아직 너무 많다.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정하게 답했다. 30년 동안 못다한 말은 이미 충분히 전해졌어요. 손잡이에 새긴 그 한 줄로도 저는 다 알았어요. 그녀는 새로 받은 옥색 우산을 가만히 가슴에 품었다. 이 우산은 제가 가져갈게요. 아저씨의 마지막 선물로. 미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소희의 모습이 점점 빗물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투명해지고 있었다. 아저씨, 그리고 따님. 소희가 마지막으로 미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를 잘 부탁해요. 이제는 더 이상 비 오는 날마다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정수 아저씨. 소희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약속을 지켜줘서. 이제는 아저씨도 비 오는 날을 그냥 평범한 하루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30년 전 처음 가게에 들어서던 그날의 미소와 똑같았다. 빗줄기가 거세지는 순간 소희의 모습은 완전히 빗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다. 옥색 우산도 그녀의 발걸음 소리도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오직 정수와 미주, 그리고 거세게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남았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상하게도 깊은 평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미주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다. 아빠, 잘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수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다. 30년 동안 짊어져 온 무게가 그 순간 비로소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그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거리에는 맑은 햇살이 비쳤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친 뒤 골목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났다. 물기를 머금은 담장과 처마 끝에서
아침 햇살이 부서지듯 반짝였다.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을 깨달았다. 30년 동안 비 오는 날이면 늘 긴장된 마음으로 잠들었던 그였지만 그날 밤은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다. 정수는 그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몸은 여전히 68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다. 골목길을 걷는 발걸음조차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가게로 나선 정수는 작업대 위를 둘러보았다. 늘 걸려있던 빛바랜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더 이상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다. 그저 한때 자신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사람에 대한 담담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작업대를 정리하다가 한쪽 구석에서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깎아 소희에게 건넸던 대나무 장식품이었다. 분명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방에 매달고 다녔던 그 장식품이 어느새 작업대 한편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정수는 그것을 가만히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그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무게가 30년의 모든 시간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미주는 그날 아침 일찍 가게에 들렀다.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던 그녀는 전날의 슬픔보다 오히려 더 평온해진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아빠,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대나무 장식품을 딸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다. 소희가 남기고 간 모양이다. 미주는 그 장식품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이자 동시에 감사의 표시처럼 느껴졌다. 이 씨도 그날 오후 가게에 들렀다. 그는 정수의 얼굴을 살피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얼굴이 한결 편해 보이는구먼.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이제야 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씨는 그 말에 흡족한 표정으로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지. 무거운 걸 평생 들고 갈 수는 없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다. 그날 이후 정수는 가게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가끔 셔터를 올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반기며 오랜만에 우산이 아닌 다른 물건들을 들고 가게를 찾아오기도 했다. 우산 고치는 솜씨는 여전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여유가 묻어났다.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한층 길어졌다. 떡집 주인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다가 정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표했다. 이 양반, 요즘 얼굴이 훤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나? 정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마음에 묵혀둔 짐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정수의 환한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해 주었다. 동네 골목 전체에 작은 활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정수는 또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일을 시작했다. 그는 우산 고치는 기술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평생 혼자만의 기술로 여겨왔던 손끝의 감각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다. 동네 청년회관에 작은 강좌를 열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사라져가는 손기술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수의 이야기 자체에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다. 첫 강좌가 열리던 날, 정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떨림을 다시 느꼈다. 미주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삶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일에만 몰두하며 정작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30년을 가까이서 지켜본 뒤로 그녀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몇 해 전 헤어진 사람을 떠올리며 그때 자신이 얼마나 쉽게 관계를 포기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조금이라도 다투면 거리를 두었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차라리 멀어지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저 회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이별을 겪었음에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 무게를 가까이서 지켜본 뒤로 미주는 관계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미주는 출판사에서 새로 맡게 된 원고의 저자와 미팅을 가졌다. 이름은 정혜민으로 오래된 골목 가게들을 다니며 사라져가는 풍경을 기록하는 사진작가였다. 그는 미주가 건넨 명함을 보며 가볍게 웃었다. 한미주 편집자님, 혹시 이 동네 출신이세요? 어디서 본 듯한 골목 이름이라서요. 미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우산가게 이야기를 꺼냈다. 혜미는 그 이야기에 눈을 빛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비 오는 날에만 문을 여는 우산가게라니. 그거 정말 흥미로운 소재네요. 혹시 한번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될까요? 미주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첨아우산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그 가게의 사연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미주는 그 만남이 단순한 업무적 인연만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조심스레 기대했다. 혜민의 차분한 말투와 진지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정수는 그 후로도 종종 비 오는 날이면 가게 문을 열었다. 다만 이제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빗소리를 즐기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했다. 작업대 위에는 여전히 그 빛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소희가 남긴 대나무 장식품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두 개의 추억이 더 이상 서로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고 나란히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이 씨는 가끔 정수의 가게에 들러 차를 나누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네, 이제 그 우산방 간판이라도 하나 달지 그래. 이 씨가 장난스레 말하자 정수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럴까요?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간판도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그 가게에 비로소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며칠 후 정수는 직접 나무 간판을 깎아 가게 입구에 걸었다. 첨아오산방이라는 글씨를 정성스레 새긴 작은 간판이었다. 그는 그 간판을 걸며 오랫동안 가게를 지켜봐 온 골목을 둘러보았다. 30년 동안 이름 없이 존재했던 가게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작은 변화를 보며 다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글씨를 새기는 그의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 씨는 새로 걸린 간판을 보며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게가 됐구먼. 정수는 그 말에 짧게 웃으며 답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 대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가 묻어 있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가게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골목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정수의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가벼운 인사를 건넬 수 있었고, 정수 역시 그 인사에 예전보다 한결 편안한 미소로 답했다. 30년 동안 비가 와야만 살아나던 가게가 이제는 매일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게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다. 몇 해가 지났다. 처마 오삼방은 여전히 같은 골목, 같은 자리에 있었다. 다만 이제는 비가 오는 날에만 문을 여는 가게가 아니었다. 작은 나무 간판이 걸린 그 가게는 맑은 날에도 문이 열려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수는 여전히 같은 작업대에 앉아 우산을 고쳤다. 다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그의 몸에 또 다른 흔적을 남겼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걸음은 조금 느려졌다. 하지만 손끝의 솜씨만큼은 여전했다. 오히려 더 깊어진 듬직함이 느껴졌다. 동네에서는 이제 그를 단순한 우산 수리공이 아니라 골목의 오랜 어른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우산이 아니어도 마음이 무거운 날이면 슬며시 그의 가게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고 가곤 했다. 정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일에도 점점 익숙해졌다. 우산을 고치는 손끝의 정성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에도 쓰이고 있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더 걸렸다. 미주의 결혼식 날, 정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빛바랜 옛 사진 옆에 나란히 걸린 그 세 사진은 그의 삶이 슬픔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미주는 정혜민과 결혼의 작은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은 종종 처마 우산방에 들러 정수와 시간을 보냈다. 혜민은 결국 그 가게의 사연을 담은 사진집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비가 와야 문을 여는 집이었다. 책에는 정수의 젊은 시절 사진과 새로 걸린 간판, 그리고 오랜 세월 그가 고쳐온 수많은 우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만 소희의 이야기는 두 사람만의 비밀로 조심스레 남겨두었다. 사진집이 출간되던 날, 정수는 처음으로 작은 북토크 자리에 초청되었다. 그는 평생 남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지만 딸과 사위의 권유에 못 이겨 자리에 섰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우산을 고치며 살아온 평생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 소박한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정수에게는 이제 손주가 생겼다. 미주의 딸,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아이였다. 아이의 이름은 다인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정수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우산 고치는 법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아이는 그 손길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우산살을 만지곤 했다. 할아버지, 이거 왜 휘어졌어요? 아이가 물으면 정수는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쌓아온 손끝의 기술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작은 손이 우산살을 따라가는 모습을 그는 몇 번이고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어느 비 오는 봄날, 정수는 가게 작업대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여전히 정겨웠다. 더 이상 그 소리에 가슴이 조여드는 일은 없었다. 그는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청년과 여인의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슬픔보다는 감사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렸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던 날들, 옥색 우산을 고치던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와 나눈 작별의 순간까지. 이제 그 모든 기억은 더 이상 그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큰 줄기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다인에게 옥색을 좋아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기도 했다.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알던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 충분했다. 그날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연인 한 쌍이 들어왔다. 여자가 부러진 우산을 내밀며 멋쩍게 웃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아끼는 우산이라서요. 정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30몇 년 전 자신이 똑같은 말을 들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시간이 한 바퀴를 돌아 같은 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럼요. 한참은 더 쓰실 수 있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우산은 옥색이었다. 정수는 그 색을 보며 잠시 손끝이 멈췄지만 곧 평온하게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이제는 그 색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고 정겨운 색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옆에 있던 청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정수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는 우산을 고치는 손길 속에서 그 청년에게 자신이 오래전 깨달은 작은 진심을 슬며시 전해주고 싶어졌다. 아가씨, 이 우산 아주 오래 쓸 수 있게 고쳐드릴 테니 두 분도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청년과 여자는 그 말에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청년이 멋쩍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풋풋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우산을 다 고친 정수는 그것을 두 사람에게 건네며 말했다. 비 오는 날에 만난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연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빗속으로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정수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마치 30몇 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이는 듯했다. 미주는 그날 가게에 들렀다가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빗소리를 들었다. 아빠, 이제는 비 오는 날이 무섭지 않으세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냥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인 것 같다. 그의 대답에는 30년의 세월이 녹아든 깊은 평온이 담겨 있었다. 미주는 아버지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 얼굴에서 늘 알 수 없는 그늘을 찾아내곤 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평화로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딸 다인이 자라서 이 가게를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해졌다. 어쩌면 다인도 언젠가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작은 가게의 의미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미주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아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소희 씨가 지금 어딘가에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미주가 조심스레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날 그의 얼굴이 마지막엔 정말 편안해 보였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침묵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함께 나눈 기억에 대한 잔잔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가게 한쪽에는 여전히 그 빛바랜 사진과 소희가 남긴 대나무 장식품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사랑과 약속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우산방의 처마 끝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박자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저 삶이 흘러가는 평범하고 다정한 소리였다. 정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적었다. 그는 평생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짧은 몇 줄을 종이에 남기고 싶었다. 비가 와야 문을 여는 집이었다.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아도 문을 여는 집이 되었다. 그것이 내가 30년 만에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어려운 진실이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가게 한쪽에 놓인 2개의 추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누구의 것보다도 깊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다정하게 내리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예전과 같은 박자로 바닥을 두드렸다. 다만 그 소리를 듣는 정수의 마음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기다림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평온은 누군가를 떠나보낼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처마 오산방의 불빛은 그날 밤도 여전히 따뜻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